부산 영도구의 다세대 주택. 새벽 3시 깊은 잠을 깨운 건 갑작스러운 두드림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울리는 소리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는 다급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1층에 새들어 사는 총각 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얼른 나오세요. 그가 제 손목을 잡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빗줄기 흩날리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죠. 태진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가족이 이런 새벽에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72입니다. 평생 부산 영도구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살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었을 때 아들 민호가 저를 불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 설인이 처음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편히 모실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설이는 제 생활 하나하나를 바꾸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은 요즘 사람들은 안 해요. 이 프로그램은 시끄러워요. 다른 걸 보세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의 습관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횟집을 지켜왔습니다. 민호 학비도 남편 병원비도 그 집에서 마련했죠. 그런데 설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공간을 쉽게 치워버리라니. 게다가 민호마저 설인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세상 변했잖아. 이제 좀 쉬어.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의 마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걸. 밤마다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라도 잘못된 기척이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무렵 1층 총각 태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드시는 약 챙겨주나요? 처음엔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단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진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드시는 약 챙겨주나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국에 넣은 소금을 확인하며 어머님,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보약을 꺼내 들자 그건 이제 안 드셔도 돼요. 제가 따로 준비할게요. 라며 새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묘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아프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상하게 약이 자꾸 바뀌곤 했습니다. 혹시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지만 스스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죠. 그날 밤 복도에서 민호와 설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고집이 세셔서.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돼.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방 문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그 말들이 마치 내 존재를 없애도 된다는 합의처럼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집 팔자는 얘기 자주 꺼내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태진이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짐작한 그 끔찍한 의혹이 사실일까? 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실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줄로만 알았던 총각이 탐정이라니. 정식 탐정은 아니고요. 형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보조로 일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린의 낯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두운 술집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서린.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 사람들 다 서린 씨와 연관된 인물이에요. 태진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은 보험 설계사 시절 여러 차례 수상한 사건과 엮여 있었고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까지.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태진의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민호의 태도 변화, 그리고 서린의 집착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선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형이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도 또렷해졌습니다. 내 삶이 이미 서린과 민호가 짜놓은 어둡고 위험한 연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진은 저를 형이 있는 탐정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의외로 정돈돼 있었죠. 거기서 처음 태석 씨를 만났습니다. 태진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였고 눈빛은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인사 대신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석은 이미 우리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CCTV 복도 카메라 각도까지 확인했죠. 저희가 며칠 전부터 장치를 심어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타임코드가 찍혀 있었고 새벽 시간대 민호와 서린이 집을 오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그토록 서린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니. 태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위험해지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대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차갑고 가벼운 기계였지만 그 순간 제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빈집을 서린이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가 알던 미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 낯선 사람 같았죠. 민호는 옆에서 서성이며 빨리 정리해야 돼 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제 자취를 지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다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태석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작은 기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죠. 어머니는 어디 있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자고 있었는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뒤이어 서린의 낮고 차가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가능해.
우리가 너무 조심했잖아.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방 창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녹음 속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자. 추락사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제가 방 안에 있었다면 지금쯤. 태진이 재빨리 음성을 멈추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셨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손이 떨려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입을 모아 제 죽음을 계획하다니.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묻자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움직이고 빠져나갈 구실도 없게 되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밀려왔기 때문이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믿었던 며느리가 내 등을 떠밀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조각난 지난날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당한 것처럼 당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태석은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비웠다는 소문을 흘리면 분명 그쪽에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괜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다 더 큰 화를 부르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몇몇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왔더니 집이 어수선하네.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 친구들은 놀란 목소리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금세 이웃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태진이 사무소로 뛰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이미 서린 쪽에 전해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태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린. 저는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며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 감춰진 서늘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었어. 그런데 집이 뒤져져 있어서. 혼자 있으니 좀 무섭네. 내일 제가 민호랑 같이 갈게요. 그녀는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태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낚싯줄에 걸렸군요. 내일이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무슨 얼굴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판이라는 걸. 다음 날 오후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대로 서린이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상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서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죠. 많이 놀라셨다면서요. 기운 차리셔야죠. 서린이 꺼낸 것은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음료였습니다. 홍삼 농축액이에요. 건강에 좋으니까 드셔보세요. 그녀는 다정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병을 받아들고 잠시 손끝을 떨었습니다. 안에 담긴 게 정말 홍삼일까 아니면. 그 순간 머릿속에 전날 녹음 속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에 타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태진이 미리 알려준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근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빠져나와 비상벨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두 사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돼. 알아.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저는 문 뒤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한편이 되어 내 목숨을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서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병을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줄어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병을 손에 든 채 망설이자 서린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몸이 약하실 땐 더 챙겨 드셔야죠. 민호도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셔. 서린이가 정성껏 준비했잖아. 저는 숨을 고르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홍삼이 맞니? 왜 이렇게 마시라고 다그치는 거야?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서린의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챈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쉬운 상대는 아니셨군요. 민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결국 며느리 말에 넘어간 거구나. 서리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머님은 방해물이었어요. 집도 재산도 모두 민호와 저의 미래를 위해 필요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서 살짝 눌렀습니다. 태진과 태석에게 신호가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서리는 제 눈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감추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얕잡아 본 건 큰 착각이야.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거칠게 뒤엉켰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가운 금속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태진과 태석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겠죠. 저는 그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누가 사냥감이 될지는 곧 드러나리라.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지던 순간 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서린이 흠칫하며 창문을 곁눈질했습니다. 누구야? 그녀가 날카롭게 묻자 민호는 불안한 듯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설마 우리를 따라온 건 아니겠지?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 말 전부 여기에 담겼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계획은 이미 완벽하니까. 그녀가 병을 집어들고 제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태진과 태석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멈춰. 태석의 외침과 동시에 서린의 손에서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흩날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해 뒤로 물러섰지만 서린은 오히려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잡아. 지금 끝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번갈아 창문을 물들이며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총구를 겨누며 외쳤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손들어. 서리는 안간힘을 쓰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단순한 오해예요. 하지만 태진이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말한 증거예요. 경찰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린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 역시 멍한 얼굴로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분명했으니까요. 거리엔 여전히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공포가 아니라 정의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 너머 붉고 푸른 불빛이 번갈아 흔들렸죠.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손을 머리 위로. 서리는 당황한 듯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테이블 위 녹음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기계 속에는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태진이 경찰에게 장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민호는 굳어버린 얼굴로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빛은 허망했고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농담이었어요. 진심으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농담이라 하기엔 너무 치밀했군요. 연행합니다. 순간 제 시선이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벗어나며 집 안에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건 산산이 부서진 유리병 조각과 텅 빈 공기뿐이었죠. 태석이 제 옆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드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던 바람 대신 새벽 햇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닫히려 했던 생명의 문이 간신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처럼 펼쳐져 있었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며칠 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리는 연쇄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민호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켜온 집 창가에 앉아 고요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태진과 태석 형제가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와 함께 정의를 세워보실래요?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불빛이 켜졌습니다. 늙은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채우리라. 나를 지키는 길이 곧 다른 이들을 지키는 길이 될 테니까.